예, 저는 그 남서울대학교 대체치료학과하고 휴먼케어학과 석사, 박사 과정의 주임 교수로 있고요. 자연치유 전공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커리큘럼이 양자의학하고 동종요법, 그 다음에 동양의학, 분자교정의학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문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연하게 우리 김창룡 회장님이 개발하신 그 추출기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브로콜리 추출물이지만 여러분들이 브로콜리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전통적인 음식이고 지금까지 나온 논문만 해도 한 2만 편이 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 안에 가장 그 지표물질이라고 하는 설포라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당뇨라든지 항염증, 항산 이런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김창룡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게 뭐 15년 전에 개발을 했지만 물질은 보이지 않는데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과 효과는 있는데.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저는 브로콜리하고는 이렇게 이제 인연이 됐던 거예요. 2014년도에 그 산화경으로 인해 갖고 브로콜리를 수주를 해갖고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이 진공추출기 장치를 제가 필요해서 직접 고향까지 찾아뵙고 사정사정해서 갔다가 학교에서 이제 실험을 한 7년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의학을 개설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물이라든지 이런 지표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양자의학 처음의 도입자라고 할까요? 그 강길정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계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을 제가 찾아가갖고 초빙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양자의학을 한 2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게끔 해드렸고요. 예.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이 산화gen 브로콜리 연구를 수주를 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15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발효한 브로콜리 새싹을 효능 연구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제 2017년도에 특허 출연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한 예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하고 인연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7월 달에 제가 김창룡 회장님을 찾아뵙고 저러한 그 진공추출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이제 사경을 해서 제가 임대를 해서 한 7년 동안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한의학, 저는 원래 한의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한의학은 기미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미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질, 입자, 유기물 뭐 이런 것들 물성을 얘기하는데 한의학은 원래부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약성이라고 해요. 약성. 그러니까 아마 그 선조들 중에 인간으로서 그러한 그 특수 공능이 있었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에 가서도 한의학 이론을 몇천 년 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해요, 사실은. 그래서
20세기, 21세기 오면서 한의학 이론이 그 약성론, 기미론이라고 하는 것이 퇴화하고 자꾸 물성으로 쫓다 보니까 그 특색이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미라고 하는 이론이 있죠. 그죠? 오미. 5가지 맛이 있는데, 맛이 오장에, 뭐, 폐라든지 이런데, 심장이라든지 이런데 규경을 해서 약성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성분이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는 동종요법이 있어요. 혹시 동종요법에 대해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동종요법이 유럽의 전통의학인데 지금도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데는 국립병원에서 동종요법과가 있어요. 이게 동양의 기미론하고 비슷해요.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동종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원액이 있으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10대 1, 10대 1, 10대 1로 희석을 해요. 몇만 분의 1, 몇십만 분의 1 희석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치료제, 화학물질 전혀 없는 맹물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백혈구 항체액을 백신을 저렇게 희석해서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항체가 생긴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도 공존하고 있어요. 유럽에 가면. 유럽의 의사 60% 정도가 이 동종요법을 배우고 있고 종합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미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경험의학이었어요. 그죠? 경험의학이었었는데 지금 김창룡 회장님이 개발한 그 추출기가 물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21세기 양자의학, 양자물리학이 태동을 했어요. 이것이 깨끗이 해결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으로서 어떤 그러한 효과를 봤던 것들을 그러니까 재현할 수가 없으니까 수출할 수가 없고 재현할 수가 없으니까 과학화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양자물리학이 태동하면서 이제 이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핵심을 하나는 플라즈마 이론이고요. 또 하나는 미세, 생체 전류 이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조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재현되지 않았던 거, 수치화 안 됐던 거, 과학화 안 됐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풀릴 겁니다. 예. 아까 그 김진열 장로님께서 체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수두룩해요. 이것을 알고 보면 수두룩합니다. 예. 봅시다. 이 양자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21세기 현대는 양자 시대라고 해요. 그죠? 그동안은 뭐였죠? 뉴턴 물리학이 있었어요. 그죠? 입자고 3차원이고. 근데 양자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 이하의 양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파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날 현대의학은 뉴턴 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한 의학이었기 때문에 양자의학은 양자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한 새로운 패러다임 의학이다. 그동안의 뉴턴 물리학은 의학에 합친 것이 이제 뉴턴 물리학에 입각해서 만든 것이 입자, 물질, 3차원 여기에 입각해서 한 것이 현대의학이라면 다시 말해서 인체한테는 몸에 대해서만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양자물리학은 양자물리학에다가 의학을 접목해서 이제 양자의학이 나왔는데 선진 외국에서는 30년 전부터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그러나 1928년도에 창안한 주류 양자물리학은 원자보다 작은 미시세계, 즉 양자만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난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양자물리학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데이비드 봄이라고 하는 분이 창안한 제2세대 양자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이 봄의 양자물리학이 발표가 되면서 생물학하고 접목이 되고 의학하고 접목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미시세계만 보는 양자물리학에서 이제 거시세계, 우주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토대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주류 양자물리학은 원자보다 작은 양자세계만 다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세계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없었죠. 예. 그러나 봄의 양자물리학이 태동되면서 원자보다 작은 양자세계, 그 다음에 분자세계, 원자와 분자 사이의 나노세계, 우주와 같은 거시세계까지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양자의학이 태동하게 됐죠. 이 데이비드 봄의 제2 양자의학이 발표되면서 미국의 글렌 레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생물학하고 접목을 했어요. 양자의학하고. 그래서 양자의학이 태동하게 됐죠. 양자물리학 개념을 생물학에 접목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양자물리학은 주류 양자물리학이 아니고 데이비드 봄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의 양자물리학이다. 글렌 레인은 하버드 의대 및 이런 데에 계신 분이고 현재도 75인가 그래서 뉴욕 주립대가 계세요. 지금도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세요. 자, 글렌 레인의 양자생물학에서 바라본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현대의학은 입자에 초점을 두고 분자 이런 데에만 본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양자생물학에서는 인간의 구조를 삼중구조로 보았어요. 삼중구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구조, 이게 이제 현대의학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구조, 그리고 마음 구조 등을 그래서 이제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체가 구성되기를 이렇게 에너지 구조, 그 다음에 육체적 구조, 그 다음에 마음 구조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인간의 구조를 육체로만 보는 견해와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양자의학은 육체를 다루는 몸의학과 에너지 구조를 다루는 에너지의학, 마음을 다루는 마음의학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인의학이라고 하고 통합의학이라고 해요. 사실은 통합의학이라고 하면서 지금 한의학과 양의학 의사 두 분이서 같이 하는 통합의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설사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한 분이 양쪽 학문을 공부해서 나오는 결과가 통합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항암센터나 이런 데 보면 그 여러 과에서 7개 과에서 의사분들이 같이 협동 진료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외과 의사님이 좀 세요. 그래서 그 통합으로 7명 뭐 이렇게 같이 진료를 하시지만 사실은 외과 의사분이 이미 제일 세죠. 자, 그래서 이게 벌써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양자물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의학책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양자생물학, 양자의학, 인체에너지장, 에너지의학, 그 다음에 파동의학, 양자장 치유, 양자 힐링, 양자의사, 양자의학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미국에서 진 거고 한국에서는 오로지 강기정 교수님이 쓰신 이 양자의학의 한 권이 나와 있어요. 한 권이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쓴 이 양자의학하고 강길정 교수님이 쓰신 거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강길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글렌 레인의 생물학을 기반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양자의학 기반으로 해서 플라즈마 이론하고 미세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혈액 속에 있는 그 혈장을 얘기해요. 그죠? 혈장을 얘기하고 혈액 안에는 원래 혈장이 있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아까 우리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화혈색소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은 혈액 중에 있는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빨간 색소 그거를 뭐라고 하죠?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그 단백질에 혈액 중에 당이 너무 많으면 그 단백질하고 당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건데 적혈구 수명이 3개월이에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재서 혈색소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지난 과거 3개월 동안 어떻게 관리했느냐, 과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자, 플라즈마는 혈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물리학에서 쓰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주라고 하는 것,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우주는 진공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우주는 진공으로 되어 있고 끝도 없는데 그 속에는 플라즈마라는 것이 꽉 채우고 있다. 그 이전의 물리학자들은 우주는 비어있다고 그랬어요. 텅 비어있다고. 근데 지금은 플라즈마라고 하는 제4의 물질이 우주 공간에 다 차여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플라즈마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마치 바다가 출렁이듯이 바다가 출렁이다가 가끔은 물방울이 생겨서 튀어오르는 것과 같이 플라즈마에서도 크고 작은 가지각색의 물방울 같은 것이 튀어오르면서 물질이 형성되어가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형성되어 오늘날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형성되었다. 이 실험도 했어요. 자, 플라즈마라는 것은 그래서 제4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고체에 열을 가하고 우리가 물을 생각하면 돼요.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에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된다. 여기까지죠. 그죠? 지금까지 물질은. 근데 이 기체에다가 또 다른 에너지를 가하면 진공 상태에서 제4의 물질이 나오는 건데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 이하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체에 열을 가하면 이제 플라즈마가 되는데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제4의 물질이라고 한다. 이게 얼음이고 이게 액체고 이게 기체예요. 지금까지 물성은 기체가 돼도 그 물성이 있었어요. 분자가 깨지지 않고. 그런데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제4의 물질은 원소 핵과 전자와 전하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근데 이게 꼭 진공 상태예요. 우연하게 사시는 회장님께서 이 기계를 개발하신 거예요.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들. 근데 당혹스러웠죠. 이거 추출해서 써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물성이 안 나와. 식약청은 아직도 물성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요. 그죠? 안 해요. 전자 얘기하면, 파동 얘기하면 아직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세계적으로 양자 시대가 오다 보니까 전자 제약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자 제약도.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이게 원자 핵과 전자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분리돼서 이렇게 따로 있을 때 이게 상온에 내려오면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분자로 결합이 돼야 되는데 결합이 안 되고 10년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어요. 15년 말씀하시는데 저 실험실에는 8년 전에 한 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네,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필요한 곳에 그 물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기체 고에너지를 가하면 기체를 구성하는 원자 핵 및 전자로 분해된 다음에 해처 모여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플라즈마다. 이 플라즈마에서 플라즈마파가 반사된다.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고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게 마치 우주에 지구에 인류가 태어나기 이전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것을 1953년도 미국의 화학자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재현했어요. 실험실에서. 봉인된 플라스크에 암모니아, 메탄, 수소, 물 등 무기물을 집어넣고 에너지를 준 거예요. 전기 스파크를 줬더니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보니까 아미노산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유기물이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게 뭐냐면 지구에 인류가 생명이 생겼다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천맥 회장님이 개발한 것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53년도에 이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 플라스크 안에 이게 전체가 진공이에요. 여기에 열을 가하고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진공 상태로 가서 여기에서 물이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갖고 여기에 에너지를 줬더니 그리고 냉각시켰더니 유기물이 생겼다. 생명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아미노액시드인데 아미노액시드는 단백질이에요. 그죠? 이 비로소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 회장님이 개발하신 것도 똑같은 거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진공이 아니겠죠. 그죠? 진공이 아니고 여기에 공냉식이 됐든 순냉식이 됐든 위에다가 공기를 식혀갖고 이 안에가 여기 상층에 진공이 형성이 돼요. 진공이. 저는 이거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밑에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고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열을 가하면 이게 팽창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여기에 진공 상태가 생기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진공 상태에서 여기서 실험한 것처럼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원소가 원소 핵과 전자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전자로 나눠지고.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뚜껑을 열어갖고 상온에 놨을 때는 다시 결합을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 안정화가 돼.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원자하고 인간은 똑같이 구조가 되어 있다. 원소라고 하는 것도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렇게 원소 핵과 전자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전자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인간도 그런 거예요. 인간도 여기에 보시면 인간은 물질적 구조와 비물질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와 정신적인 거. 그죠? 우리가 정신하면 아직 물질이 아니고 입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물질적 구조는 0.1%, 나머지 99.9%는 진공, 즉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고 또 플라즈마로 구성된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우주 전체가 플라즈마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음이온이 많은 데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음이온이 많은 곳이 어디죠? 폭포수. 또 바닷가, 숲속. 아이러니하게 병실이 가장 음이온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난치병 있는 분들이, 많이 아픈 분들이 에라 모르겠다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연찮게 질병을 낳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뭐예요? 좋은 공기, 뭐 산나물 이런 거 먹고서 나섰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이온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음이온이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마예요. 저는 이것을 알고 아침에 이빨 양치질 할 때도 물을 틀어놓고 해요. 어른들은 물 아깝다고 끄라 그러죠. 그죠? 왜냐하면 물을 계속 흔들고 하면 전자가 떨어져요. 음이온이 생겨요. 음이온이 생겨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플라즈마 파 속에는 역시간파가 있어요. 역시간파. 역으로 돌려요. 여러분들이 생명하기 전으로 돌려보낸다고요. 플라즈마 상태를 보내줘요. 아미노액시드가 생기기 이전으로. 그리고 미래로도 갈 수 있어요. 과거로 되돌리는 기능을 뜻하는 것이고 역시간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과거로 돌린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 국한돼서 본다면 변형된 단백질, 우리 몸 전체가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단백질이 원래대로 정상 단백질로 되돌아갈 수가 있고 또 혈관벽에 붙어 있는 찌꺼기 뭐 이런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암세포가 원래대로 정상세포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외국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의 암 치료하는 방법은 3대 치료법이 있죠. 그죠? 항암약하고 수술요법하고 방사선요법이 있는데 암세포를 정상대로 돌리는 게 아니고 떼어내든지 살상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정상적인 세포까지 데미지가 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이론대로 된다면 암에 걸린 세포를 정상세포로 역시간파로 돌리면 된다는 거죠. 그죠? 되는 거죠. 가끔씩 보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위암 4기 말기인데 선생님이 다 포기하고 집에 가서 농사를 졌어요. 6개월 후에 가서 봤더니 없어졌어요.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죠? 그 기적 속에는 이런 과학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화된 피부가 정상 피부로 되고 알츠하이머병을 원래대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0.1%로 되어 있고 99.9%는 플라즈마니까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 플라즈마 에너지의 전달은 통신 거리에 관계없이 감쇄되지 않고 플라즈마 에너지는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고 최소한 빛보다 10억 배 빠르다. 플라즈마 에너지는 모든 물체를 다 통과하고 또한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까지 전달될 수 있다. 무엇을 전달해요? 정보. 그죠? 플라즈마 에너지는 에너지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송한다. 그래서 요즘에 양자 통신 나오죠. 그죠? 일상화됐죠. 인공태양, 양자 물리학이죠. 그죠? 양자 컴퓨터. 모든 것이 양자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할 그런 세상이 이제 도래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이 진공추출기를 갖다가 저는 한약이 수만 가지거든요. 아까 약성론 얘기했는데 기미론 얘기했고 그것을 좀 어떻게 저 진공추출기로 좀 해볼까, 그 기미론 개념을 재현을 해볼까 해서 이제 시작된 건데, 그런데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플라즈마 확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양자 생물학을 쓰신 글렌 레인 교수가 자기 책에 그 검증 방법을 써놨더라고요. 한 서너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재현을 해보려고 해봤어요. 이 방법은 플라즈마 발생 장치에 의하여 물의 진동 상태, 회전 상태 및 물의 구조와 같은 변화가 발생하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대조군이 이거예요. 이거는 DW.
증류수. 여기에는 아무 파동이 없어요. 근데 플라즈마가 있는 곳은 이렇게 피크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이는 안 나왔지만 저도 해봤어요. 원래 대부분처럼 이런 피크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4월 14일 날 해봤어요. 또 이렇게 피크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이게 브로콜리 엑스트랙트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이게 언제 추출한 거냐면 7년 전에 추출한 거예요. 네, 실험실에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플라즈마 처리 전후 물의 어떤 구조가 바뀐 거예요. 이게 물결이 같죠, 그죠? 여기 플라즈마 있는 거고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자기 공명 분광기 분석 방법이라고 아까 그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 폭이, 진공 폭이 좁아야 좋은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NMR 방법으로 하는 건데 웰워터라고 그래서 105Hz 이게 뭐예요? 우물이 보통 수돗물이 120 정도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물 분자가 적게 된 거예요. 최소는 130Hz 이하짜리 먹어야 돼. 우리가 세포막을 통과를 해요. 자, 마이크로워터라고 하는 것은 65Hz예요. 근데 아까 48 나오죠? 그죠? 저도 이것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이거 제가 한 거예요. 7년 전에 뽑아놓은 걸 갖고 했더니 49.13Hz가 나와요. 이것도 3월 8일 날 나왔어요. 3월 8일 날. 그죠? 아까 65Hz 이하 되면 정말로 좋은 거고 자연에서는 도저히 있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회장님께서 건강의 그 기구를 파는 회장님께서 자기가 개발해서 팔아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억을 작년에 팔았대.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광산까지 찾아가고 물 떠다가 또 체크를 해봤죠. 에너지도 체크해보고. 그분 것을 해봤더니 90.31Hz가 나와요. 그런데 불구하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먹는 건 아니에요. 공간 에너지라고 해서 뭐 깔고 잔다든지 손에 찬다든지 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저 회장님이 개발한 거하고는 획격하게 차이 나잖아요. 그죠? 내 이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혈당구를 드실 때 물 500ml에다 다 드시지만 이따가 보면 물도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망쳐. 소용이 없어요. 자, 이게 반치폭이 좁다는 얘기는 이게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세포가 60개조라고 하죠. 그죠? 이 각자가 생명이에요. 각자가 생명이라 우리가 먹는 물이라든지 음식이나 영양분, 산소 이런 것들이 세포막을 통과하지 않으면 돌연변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반치폭이 좁은 것을 먹어야 이렇게 세포막을 통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이크로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그 특성은 고도의 결맞음을 보인다. 이렇게 결맞음을 보인다. 아까 물성 변화가 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에너지 수예요. 에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외선 분광 분석기로 분석해서 플라즈마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 자외선 분광 분석기가 이게 보통 이게 샘플이고 이게 샘플이고 이게 컨트롤분이라면 보통 이것도 물의 플라즈마가 얼마나 공급하였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대주군에서는 100에서 200나노미터에서 낮은 피크가 나타나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플라즈마 발생 장치에서는 100에서 200나노미터에서 높은 피크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 대학이나 이런 데 실험실에 갖고 있는 자외선 분광 분석기는 이 106분부터 체크를 못해요. 190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불구하고 1회는 해놨는데 아직 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플라즈마를 복용하거나 쪼이거나 하면 임파구를 배양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임파구를 배양을 하면 20배가 증식이 된다는 거예요. 림파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백혈구를 얘기하는 건데, 백혈구 중에 림파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면역세포예요. 면역세포. 물론 갑자기 림파구가 많은 것도 백혈병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림프구가 이제 면역세포라고 하는데, 그래서 림프구가 건강하고 많으면 면역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플라즈마는 안정화시켜요, 하동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거를 드시고 숙면을 취했다, 잠이 잘 온다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뇌파 중에서 이 세타파가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이 세타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잠들기 전이에요. 비몽사몽 상태. 네, 그 상태예요. 그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 내치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라즈마는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당뇨 있거나 산성이면은 이렇게 연전현상이 일어나요. 적혈구가 다 붙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서 이 세포로 호흡을 해야 되고 영양분을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혈관 안에 있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산소포화도라든지 이게 다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산성은 우리가 원래 약 알칼리 체질이에요. 7.35에서 7.45 정도가 되는데 당뇨가 있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고기를 먹는다든지 그러면 산성화가 돼요. 산성화가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플러스로 방전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연전 현상을 다 일으켜요. 그리고 더군다나 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관 전체가 산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부서져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타나는 곳이 심장으로부터 먼 곳이에요. 사지 말단이에요. 그 외에 아주 적은 혈관이 들어가는 청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데가 망가지는 거죠. 그건 산화됐기 때문이에요. 산화됐기 때문. 그 다음에 이제 보분에는 질량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유기화합물 정성 정량 분석하는 건데, 진동폭을 보는 건데, 이게 똑같은 유기물질이라고 해도 진동폭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역시 있어요,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성이 없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이렇게 두껍게 나와요. 근데 PPB 이해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플라즈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라즈마와 생체 전류예요. 전류. 마이크로 커런트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전류가 있어요. 엄마 양수 속에서부터. 이제 이것을 발견한 제가 1970년대 이전부터도 다 발견을 했는데 중요하게 생각지 안 했던 거죠. 우리 몸에서 전류를 생기게 하는 것은 미네랄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예요. 미네랄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하죠. 그죠? 음식으로.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데,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되는 게 아니고 지구 표면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전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라즈마화가 되면 원소 전자가 떨어지고 음이온, 양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거죠.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독일의 학자들이 베르트 자크만하고 에르윈 네라고 하는 사람이 1991년도에 생체 전류를 갖고 노벨상을 탔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를 않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세전류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심전도, 뇌파 이것도 다 그런 것이고요. 그죠? 뇌에 신호 전달하는 것도 다 전기 신호예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본다면 치매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데에 장애인이 있는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런 분들이 사실은 플라즈마하고 밀접하게 효과가 빠를 수 있어요. 그런 예도 저희가 있었어요. 여기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머니가 치매로 계셨다가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저 미세전류 효과로서 이분이 돌아오신 거예요, 정신이. 그래갖고 돌아오셔서 맨 처음에 찾는 게 통장을 찾았대요. 그래갖고 아드님께서 둘이 웃었는데 너무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미세전류예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빨리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세포막은 인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통 때는 화합물을 통과시키지 않지만 외부에서 미세전류를 주면 세포막에 있는 이온 채널, 전수용체, 수용체, 효소 등의 채널이 열리게 된다. 근데 이 미세전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에서 인위적인 전기로 갈 수도 있고요. 미네랄이라든지 플라즈마라든지 이걸 얻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황우석 박사께서 그 난포세포를 뽑아갖고 핵치환수를 했어요. 핵치환수를 할 때 그 난포세포 안에 있는 핵을 빼내고 다른 데에 있는 핵을 빼서 거기다 치환시키고 그것을 생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미세전류가 필요해요. 미세전류를 줘야 거기에 생착을 해요. 그것도 노하우인 거죠. 노하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미세전류는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하여 에너지 근원이 되는 ATP를 500% 증가시킨다. ATP가 통증 완화를 비롯하여 많은 생리적 현상을 유도한다. ATP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에요.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에요. 또 한 예를 보면 이거는 미국에서 1970년대 로버트 베이커라고 하는 분인데 대단한 발견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의 상처 부위에 전류를 계속 측정하는 연구에서 미세한 전류가 상처 후 8일째 22점 마이크로 암페어로 증가되었다가 상처가 치유되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베이컨은 개구리의 다리가 골절된 후 치유되는 과정에서 골절 부위에서 역시 미세한 전류가 높아졌다가 골절 치유가 완성되면서 미세한 전류는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발견했다. 자, 골절돼서 재생되는 데는 전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컨은 골절 부위에 생기는 미세한 전류를 상해전류라고 불렀고 그는 이 상해전류가 상처 치유에 방화쇠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상해전류는 미세한 전류며 이것의 정체는 플라즈마 에너지다. 플라즈마 에너지예요. 베이컨은 상해전류를 발생하는 장치를 만들어 임상에 사용하였다. 즉 뼈가 골절되었을 때 미세전류를 골절 부위에 조사하면 골절이 빨리 치유된다고 하였다. 전류가 없으면 방전되면 안 붙어요. 그죠? 베이컨은 골절 치유에 관여하는 상해전류가 역분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역분화가 중요해요. 역분화. 아까 역시간타로 간다고 그랬죠. 플라즈마. 그죠? 과거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미래도 가고.
여기에서는 이 베이컨은 역분화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1970년대인데 역분화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하나의 수정란에서 시작하여 세포의 수가 증가하여 줄기세포가 되고 이것이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폐하가 된다. 따라서 사람의 모든 세포는 배아 생태의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것이다. 그렇죠. 배아 난포세포에서 우리는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역분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가락에 있는 세포가 배아 줄기세포로 갔다가 손가락에 필요한 세포로 다시 분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분화라는 분화의 반대 현상으로 성인세포로 분화된 세포가 배아 상태의 줄기세포로 시간의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간다는 개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역분화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아까 이런 거예요. 역분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학계에서는 1970년대. 그래서 출생 이후에는 어떠한 세포도 줄기세포로 되돌아 분화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암세포는 영원히 암세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이컨은 암세포도 역분화하여 정상세포로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내용을 주장하다 베이컨은 직장에서 쫓겨났다. 옛날에는 이런 게 비일비재했죠. 그죠? 천동설, 지동설하고 똑같은 거죠. 시간이 지나서 2004년도에 역분화가 인정이 됐어요. 2004년도. 30년 후에. 예. 그래서 이것을 이 베이커라고 하는 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타지는 못했어요. 담배 필만 하죠. 그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드리냐면 플라즈마가 역시간 역분화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인식에서 어떤 병에 좋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베이커 역분화 개념은 플라즈마 파동에는 역시간 파동이 존재하고 역분화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역분화가 된다는 의학에서는 엄청난 학당 수준급 개념이다. 요건 아까 내가 설명드린 거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암에도 암세포를 죽이는 거 떼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정상적인 세포로 돌려놓는 거죠. 역분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나요, 제가.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체에는 또 플라즈마도 있고 플라즈마 영향으로 미세 전류가, 생체 전류가 있어요. 생체 전류가 있는데 그게 정상적일 때는 평균 마이너스 25mV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역분화할 때, 재생할 때 이런 때는 그 배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50mV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산성이 되거나 pH가 7 이하가 되면 7이 되면 제로예요, 에너지가. 제로예요. pH가 14 알칼리가 되면 마이너스 400mV가 되고 1 이하인 0으로 되면 산성으로 가면은 플러스 400mV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설계 대기를 7.35에서 7.45 pH에서 그게 보통 한 25에서 30 정도가 돼요. 밀리볼트가. 그 정도 유지해야 돼요. 이런 거죠.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60개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안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있고 여기는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의 전위 차이가 있어야 순환이 되는데 이게 최소한 이 안에는 마이너스 70mV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 전위가 마이너스 30mV 정도 될 때에 순환이 되는 건데 그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통증이 와요. 통증이 와요.
자, 그럼 이 세포 안에는 이게 그 등장의 삼투압 이런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암세포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배터리하고. 우리가 보통 1.5V 배터리라고 하는데 1.5V 배터리하고 밀리볼트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아주 미세하죠. 우리가 못 느낄 정도예요. 못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0mV라는 것은 세포 안에가 이 정도 있어야 건강한 거고 60mV 이때부터는 이제 그 전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육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미병이라고 본인이 불편한 걸 느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0이나 30mV 이하일 정도의 만성병이 오기 시작하고 플러스로 가면 마이너스 15mV 정도 되면은 이제 암이나 이런 게 올 수가 있고 플러스 50mV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세전류를 충전해야 된다는 건데 이 플라즈마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플라즈마가. 그래서 생체 미세전류라고 하는 것은 아까 플라즈마도 할 수가 있고 미네랄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위적인 전기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튼 ATP를 증가시키고 강력한 항산화 기능, 세포의 산성화를 줄이고 세포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혈액 점도를 개선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세포의 정보 전달을 촉진한다. 조직 재생을 촉진한다. 면역력을 증강한다. 독소를 제거한다.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자연 치료를 촉진한다. 좋은 얘기는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헌트라고 하는 분은 플라즈마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온갖 기능을 다 좋게 하고 온갖 질병을 다 치료한다고 표현했다. 이분이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제가 생각보다 한 30분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